태양의 에너지를 조절해가지고 온도를 조절하자. 성층권의 에어로졸을 뿌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지구는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영화가 설국열차인데요. 설국열차에서 갑자기 빙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구 온난화가 더 진행돼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위기와 기후공학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의해서는 위기가 이 두 개가 비교해 줄만 했다는 거죠. 지금 실행이 될 수 있느냐? 현재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국종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겨울 날씨를 이제 예측하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잘 맞추는 편인데 올해 겨울은 굉장히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요인이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줄 텐데 첫 번째로 지금 열대 동태평양하고 중태평양에서는 라니냐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라니냐가 발달하면 우리나라가 초겨울에 약간 추운 경향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북극해는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올 겨울이 이제 추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는 굉장히 따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올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이제 복사 효과에 의해서 온도가 이제 증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올 겨울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예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리 협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탄소 저감에 대한 이행을 모든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각 국가 각각을 좀 따져보면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후변화가 되면 지금 파리 협약에서는 1.5도로 막겠다고 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이제 2도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 2도를 지킬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2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특히 제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이나 미국이 이걸 잘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적게 기여하는 국가들도 거기에 맞춰서 잘 또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파리 협약에서 2도를 했을까? 그러니까 2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일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넘어갈 수 있다. 즉, 기후변화의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임계점,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현재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기후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변화하다가 어떤 임계점을 만나게 되면 지구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임계점이 오지 않도록 일찍 기후변화 완화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미노의 시작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북대서양 좌오면 순환이라고 에이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순환이 갑자기 셧다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북반구가 따뜻한 이유가 대서양에서 따뜻한 난류가 북쪽까지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뭐 겨울에 유럽을 가보시면 훨씬 더 따뜻하잖아요. 그런 해류 때문에 북반구가 따뜻하거든요. 근데 과거 45억 년의 지구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자주 해류의 순환이 갑자기 멈춰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북대서양에서 그 해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또 하나의 그 티핑 포인트에 될 수가 있고요.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 수가 있죠. 또 다른 거는 이제 영구 동토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고위도 지역에 땅이 1년 내내 얼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걸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지역에는 대기 중에 있는 탄소의 2배가 좁은 영역에 묻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이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묻혀 있던 이산화탄소, 메탄이 갑자기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기후공학이라는 거는 인간이 기후변화를 초래했잖아요. 지구온난화를 초래했으니까 그 온난화를 인간의 기술 가지고 막아보자 라는 게 있습니다. 기후공학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산화탄소가 막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어떻게 줄이냐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획해서 땅의 아주 깊은 곳이나 바다의 깊은 곳에 묻자.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부작용도 별로 없고 굉장히 이제 좋은 기술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포획에 대한 이산화탄소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획해서 저장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규모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기는 어렵다. 근데 어차피 이산화탄소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온도가 올라가는 게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온도를 줄이자. 태양 복사 조절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조절해가지고 온도를 조절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세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리는 겁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지구의 기온이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가끔씩 지구의 기온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과학자들이 이제 살펴보니까 대형 화산이 폭발했을 때입니다. 대형 화산이 폭발하면은 에어로졸이 성층권에 이제 유입이 되고,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한 데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거기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제 반사시켜 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화산이 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비행기나 풍선을 띄워 가지고 에어로졸을 성층권에 뿌리자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조절하자라는 기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름을 조정하는 건데요. 구름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높이 떠 있는 구름, 굉장히 얇으면서 높이 떠 있는 구름, 이제 권운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지구 온난화를 더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그쪽 지역에 에어로졸을 뿌려 가지고 구름이 빨리 없어지게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또 하나 기술은 밑에 있는 구름, 우리가 흔히 보는 구름이죠. 그 두꺼운 구름은 하층운이라고 되는 이 두꺼운 구름들은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자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해안가에서 물이랑 소금 같은 에어로졸을 계속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좀 줄여가지고 온도를 줄이자 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기술을 통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조절해 가지고 지구의 온도를 줄이자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기후공학 기술이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한 20, 30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과학자들이 차마 꺼내질 못했죠. 이전까지는. 왜냐하면 대중들, 또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우리의 지구는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설국열차인데요. 설국열차에서 갑자기 빙하기가 되잖아요. 그게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려서 이제 온도가 갑자기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후공학의 부작용을 약간 꼬집는 그런 영화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후공학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지고 지구온난화가 더 진행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위기와 기후공학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의해서는 위기가, 이 두 개가 이제 좀 비교해질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이 될 수 있느냐? 현재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과 또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후모형과 같은 가상의 지구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고 또는 굉장히 소규모로 실험을 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연구 결과를 굉장히 축적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다른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석탄 발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후 악당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우리 규모에 비해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더 많이 배출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지금 줄여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후악당으로 불리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국가의 정책이 다른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는 등한시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정부 주도 또는 기업 주도로 굉장히 이런 기후공학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요새 제가 추세를 보면은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이런 연구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투자가 필요하고요. 기후공학의 가장 큰 장애는 뭐냐면 기후공학을 하려면은 국제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대규모로 하려면요. 근데 현재 국제 정세로 봤을 때 그런 국제 합의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소규모적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런 기후공학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K기후공학, 한국의 기후에 가장 적합한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그걸 연구를 통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는 우리 도시에서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그런 알베도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옥상을 흰색 페인트로 칠한다든지 옥상에 이제 식물을 이렇게 자르게 한다든지 이런 소규모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더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면이나 해양의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기반한 아이디어들도 좀 더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의가 좀 더 활발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 얘기인데요.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탄소 중립을 하는 거는 사실은 쉽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의 정책이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은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원동력은 뭐냐면은 그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당연히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가는 정치가들 또는 정책 결정하신 분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기후과학자로서 이러한 기후 정보들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도 이런 기후변화 심각성을 계속적으로 어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